제가 정말 전국을 돌면 시민들이 다 이런 걸 만들어 오십니다. 근데 오늘 또 눈에 띄어서 응가이 해라 너희들. 인자 보면 모르겠나? 진짜 엥가이 해라 엥가이. 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게 정말 끝내주네요. 여러분의 귀중한 학교가 대한민국에서 구한말을 치겠습니다. 3년아! 마무리야! 3년아! 마무리야! 3년아! 마무리야! 검찰 독재! 검찰 독재! 검찰 독재!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치팀 윤동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월 13일 날 부산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선거 하루 앞둔 날 다시 부산으로 왔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 부산의 아들이고 또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구덕초등학교, 대신중학교, 해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네, 제가 전국을 돌면서 부산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민들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지지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감사합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중연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나 스피커도 사용할 수가 없고 현수막 걸 수 없고 유세차를 사용 못합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여기 와 계신 기자분들하고 문답밖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고 만약에 안 들리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경우는 유튜브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오늘 오니까 여기 몇 분이 각 지역별로 보면 시민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이런 플랜카드를 또 조그만 쪽지를 스스로 만들어 오시는데 딱 눈에 띄어서 하나 들고 하랍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틀막, 파틀막도 모자라 구틀막. 복면가왕 구준윤의 봉변가왕. 이게 나라냐고. 똑띠 단띠 투표하고 나라 구하자. 압도적, 제 말투네. 압도적으로 위하자고. 부산마 희딱 디비부장. 오늘 기자. 보는 앞에 국진상 도망갔습니다. 네. 이제 그 기자분들께서 소속사하고 이름하고 성함하고 밝혀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꽃다발 좀 드리고 하기 시작. 꽃다발 먼저 한다면 잠깐만. 예. 기자분들 죄송합니다. 꽃다발부터. 너무 귀하신 분이 오셔서. 사진 하나 찍어야 되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사진 한번 찍으시죠.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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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첫날에도 부산을 찾으셨고 마지막에도 부산을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앞으로 잠깐 오셔도 네. 이게 공간이 열려있어 소리가 흩어져요. 3월 창당 때부터 보면 부산에 한 5번에서 6번 정도 오시고 계시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부산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에 왜 집중하느냐? 아주 뭐 1차적으로는 제가 제 고향 오는 게 뭐 문제겠습니까? 네, 뭐 당장은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여기 사시고 제 동생, 친인척 거의 다 여기 살고 있고 뭐 그리고 제 초중 고등학교 동창이 여기 살고 있는 곳에 자주 오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고 더 중요하게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뭐 언론에서 또 정치평론가들이 부산에 대해서 부산이 정치적으로 보수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부산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논평을 내시던데 저는 이 부산만이 아니라 뭐 대구 경북도 왔다 갔다 하고 다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만은 부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현재 윤석열 정권이 2년간 해왔던 각종 행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과 무책임함과 무지함에 대한 분노는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 개인이 보여준 언동,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역시 실망하고 있고 지난 2년간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부산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면서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확인하고 있고 이걸 전제로 저는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변화가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서가 아니라 부산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3일 날 창당선언도 부산에서 했고 그 뒤로 계속적으로 부산을 방문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게 제 혼자 생각이 아니라 부산이 바뀌면 우리나라가 바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 부산 시민이 어떤 시민이냐? 1979년에 다들 여기 뭐 나이가 저하고 비슷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1979년 부마 항쟁의 진원지였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어낸 도시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배출한 김영삼, 노무현 같은 걸출한 정치인들이 해온 업적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부산 시민의 선택이 단지 부산 지역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된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창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지지를 느끼면서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부산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 고향이어서가 아니라 부산의 변화가 바로 동남풍을 일으킬 것이고 이 동남풍이 서울로 올라갈 거다. 그럼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 지도가 바뀔 것이라고 여러 번 말해왔고요. 저는 그 말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과 끝을 저희의 정치 그 참여, 창당의 처음과 끝을 지금 부산에 시작한 셈인 거죠. 그래서 이번 마지막 날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데 다시 한번 부산 시민에게 호소를 하면서 부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변화를 여기서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에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잠깐 저기 마스크 쓴 시민 요 갖고 계신 종이 카드 한 밑에 가 주실랍니까? 여기 잠깐만. 내가 밟겠다. 이거 밟을 뻔했어요. 예.
막 그러시고. 제가 정말 전국을 돌면 시민들이 다 이런 걸 만들어 오십니다. 각 지역별로 뭐 지역별 사투리를 쓰시기도 하시고. 근데 오늘 또 눈에 띄어서 응가이 해라 너희들. 인자 보면 모르겠나? 진짜 엥가이 해라 엥가이. 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MBC의 정진명 기자라고 좀 서서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개활지라서 소리가 흩어져서 잘 안 들립니다. 예. MBC의 정진명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선거운동 막바지인데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내일은 어떻게 좀 마음가짐 가지고 지켜보실지 이거 한 가지랑요. 또 두 번째는 당선이 혹시 되시면 어떤 정치를 좀 구현하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오늘 일정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부산에서 시작해서 여기 마치고 대구로 갑니다. 대구 가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보면 대구가 아마 보수 지역이다 또는 뭐 진보 정치의 험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가봤자 소용없다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구가 험지라고 통상 말하지만 제가 대구 경북 지역을 몇 번 갔는데 밑바닥 인심이 달랐습니다. 대구 동성로를 걸어가는데 시민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격려의 말씀을 하는 게 생생히 그 말씀을 생생히라 듣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 와서 대구로 가고 대구에서 일정 마치고 광주로 갈 것입니다. 서쪽으로 넘어가서 광주에서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서 밤에 서울 광화문에서 마무리하는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을 가는 이유는 과거 우리가 박근혜 정권을 조기 종식시킬 때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광화문이 그 상징적 장소입니다. 촛불 명예혁명의 상징적 장소이기 때문에 마지막 오늘 행사를 광화문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정으로 잡고 있고요. 내일은 이제 아마 오늘 6시 정도 끝나고 나면 출구조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역구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비례후보이기 때문에 비례후보는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 3% 넘지 않는 정당은 3%를 넘지 않는 정당은 0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0석의 경우 그 퍼센트, 예컨대 2.9면 2.9를 다른 정당이 나누어 가집니다. 그 2.9를 여러 5개 정당이 2.9가 되면 그분들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모두 0이 되고 그 2.9를 다른 정당이 나눠 가진다. 이 말은 조국혁신당도 나눠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최종적으로 몇 석인지는 아마 내일이 아니라 모레 아침 오전 정도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석이가 나옵니다만은 그런 2.9 이하를 받는 정당이 몇 석일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최종적 조국혁신당의 의석수, 최종적인 조국혁신당의 당선자 수도 모레 아마 정오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확정되고 난 뒤에 조국혁신당의 당선자들과 함께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밝힐 것입니다. 그거는 그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월 13일 창당 선언, 3월 3일 창당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기세가 있지 않습니까?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있을 것인데 윤석열 정권과 더 단호하게, 더 신속하게, 더 강력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부산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싸우려고 하는구나를 느끼셨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세와 기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당선되고 난 뒤도 그 기세를 더 가열차게 유지하면서 싸워나가고 동시에 더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배지 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지를 하는 게 저희 목표라면 그게 의미가 없죠.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예. 저희 의석수가 그래 큰 의석.
민주당이 가장 큰 정당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민주당과 협력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조국혁신당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를 잊지 않고 조국혁신당이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해서 저에게 박수를 보내시고 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의 또 대표인 저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그것을 반드시 실현해서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국민들께 드리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고요.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국제신문의 가까이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제신문의 김민정 기자라고 합니다. 우리 그 범야권 200석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럴 경우 실제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야당이랑 비슷한 수준이라도 개헌 공감대를 이렇게 나누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개헌 문제는 지금 현재 다른 야당과 공감대를 이룰 시간도 그 여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선거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200석이 되게 되면 이제 법리상 개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개헌은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 특위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개헌 특위에서 합의가 되면 조문을 다 이제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아주 쉬운 어려운 과정입니다.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바로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 생각합니다.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200석 범야권이 200석을 얻는 걸 전제로 질문을 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개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오남용해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원 특검법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날렸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을 오남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지금 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예컨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게 좌와 우의 문제입니까? 진보 보수의 문제입니까? 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막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200석을 갖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게 되고 그 경우 거부권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법률이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거부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무슨 이유인지 자신의 수하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00석이 야권 200석이 만들어진 걸 전제로 법률을 통과하게 되면 예컨대 김건희 특검법이 종합특검법이 되겠죠. 통과되게 되면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특별검사의 주도하에 김건희 씨를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수사하게 되고 그 특별검사는 검찰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헌재 검찰을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경우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자, 그 경우도 특별검사의 수사에 따라서 그들도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저 프라임 경제 박규장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이 조금 많아서 한 개씩 좀 많아서요? 예. 제가 적어야겠네 그러면. 아니 그 답은 되게 쉬우실 건데요. 예. 그 첫 번째 질문은 조국혁신당이 지금 폭발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원내 원내 교섭 단체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다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네. 그럴 때
예전 정의당처럼 조국 혁신당이 데스노트 정당처럼 이 부분은 우리가 동의를 하겠다, 동참하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적인 정당이 될 것인지의 문제 하나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민주당에서 2030 월드 엑스포 국정조사를 1호로 지금 삼았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엑스포. 조사를 1호로 잡았는데요. 그때 조국 혁신당이 부산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그 4일에 국회에서 조국 대표님께서 사회연대 임금제를 이야기하셨을 때 그 대기업의 임금을 낮추면서 이제 중소기업 임금과 맞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굉장히 보도를 하고 그에 대해서 조금 많은 좀 틀어진 부분으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정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제가 오는 길에 시민께서 꼭 물어봐 달라고 하셔가지고 다 겪어보신 세대로서 검사 독재하고 공부 독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주 어려운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현재 원내교섭단체는 20석이 필요합니다. 20석이 저희가 되면 좋겠죠. 근데 쉽지 않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얼마를 얻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오늘 그 선거운동을 종료하고 난 뒤에 내일 국민들이 얼만큼 조국혁신당에 표를 줄 것인지는 그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이고요. 20석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뜻과 같은 여러 정치 세력이 계실 것인데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그 노회찬 의원의 정의당과 평화민주당이 있었죠. 평화민주당이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공동교섭단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원내교섭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부산민주당에서 엑스포 국정조사 말씀했는데 저는 정말 전적으로 찬성하고 왜 찬성하냐 하면 뭐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부산 엑스포가 유치된다고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된다고 믿어서 자신만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표 결과 보셨죠? 거기에 엄청난 돈을 퍼부었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니까 한심하기가 이럴 데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퍼붓고 도대체 압도적으로 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 보고를 누가 했는지 도대체 얼마를 돈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과 함께 이 문제는 밝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연대 임금제인데 이건 묘하더라고요. 사회임금연대에 대해서 이제 희한하게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을 대기업 임금을 깎는다라고 제목을 뽑으면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하냐 하면 민주노총도 반대한다라고 저희를 공격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국민의힘은 대기업 임금을 깎으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관계로 보면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민주노총은 성격이 좀 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너무 어려운 정책적 얘기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률로 임금을 깎는 이게 아니고 그게 애초에 아닙니다. 그게 노사정이 합의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이미 실시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노총 등에서 방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도 SK 이노베이션에서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정규직 시험 힘들어요, 실제.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차이가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임금 격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가기 싫어하고 중소기업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해서 다른 나라의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을 했던 거고 일부 실현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컨대 대기업 노조하고 기업하고 노사 협상을 하는데
요번에 임금 인상을 8% 해달라라고 합의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8%를 하는데 그중 1%는 8% 중에 1%는 그 대기업의 하청기업, 그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쓰자라고 합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게 아니라 보통 임금이란 게 물가 상승성에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근데 8%를 합의하면 그 중에 몇 프로를 노와 사가 합의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1%를 하청 쪽에 주자, 1%를 비정규직에 주자. 그러면 이게 상생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사회연대 임금제란 거고 법률로 제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정이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하면서 그런 게 이루어지게 되면 예컨대 기업과 노조 양측에 대기업 노조가 약간 인상에 있어서 1%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대기업 노조가 1% 양보를 해서 그 1%를 비정규직 또는 하청에 주게 되면 대기업 노조에게 또는 대기업 그 기업 자체에게 정부가 줄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요게 하나의 그 제도의 모양이거든요. 이거를 그 거두절미하고 마치 조국혁신당이 뭐 대기업 임금 깎는다라고 공격을 하는데 그건 뭐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차례차례 저희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조국혁신당이 정책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네. 군사 독재와의 차이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검찰 독재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독재라는 단어를 쓰는 게 그냥 저 사람 나쁜 놈이다 이게 아니라 독재라고 하는 말이 정치학적으로만 따져보더라도 권력의 핵심을 누가 쥐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전두환 때 권력 핵심을 누가 쥐고 있었습니까? 서울에 보면 맞지 않습니까? 신군부가 쥐고 있었어요. 그때는 곁으로는 국회의원이 뭐 누가 됐다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을 신군부가 한 거거든요. 육사 몇 기 나온 그 신군부 하나에는 우리가 뽑은 적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서울의 봄 영화에 나왔던 그 신군부를 국민들이 뽑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최고 결정을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각종 자원, 재원, 예산이건 자리건 그러니까 돈이건 자리건 그것들 자기들이 나눠 먹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반대하면 군부니까 그 당시에 폭력적으로 제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고문도 하고 때리고 뭐 온갖 일이 벌어지는 거 아실 건데 검찰 독재는 그런 식으로 못하죠. 지금 우리 군부 쿠데타 걱정 안 합니다. 아시죠? 그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한 방에 하나회를 없애서 지금 우리 아무도 군부 쿠데타를 걱정 안 합니다. 외국에서 태국에서 군부 쿠데타 일어나면 이상한 나라다 생각하지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군부 대신에 검찰이 권력을 쥐었다는 말은 뭐냐? 아까 어이구 조심하세요. 권력의 핵심에 누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뭐 여러 책이나 밝혔습니다만 대통령 말고도 용산 대통령실에 정부의 여당의 핵심적 위치에는 검찰 또는 검찰 출신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이게 보통 집권 세력이라 그러면 집권 세력이 여러 명이 있을 건데 최종적 결정은 어딘가 딴 데서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돈과 자리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검찰 출신이 매우 유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산에서도 당장 국회의원 후보로 검찰 출신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그 지역에 쏙쏙 꼽아주고 있거든요. 그게 검찰 독재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게 반대하는 시민들에게는 총칼은 없습니다. 군부 독재가 없어졌으니까. 총칼 대신에 압수, 수색, 체포, 구속, 세무조사, 이틀막 이렇게 하니까 독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좀 안 들려서 소리 때문에 조금 서셔야 돼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이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열망이 높은데 이걸 이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뭐 구상안이나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추가로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지역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뭐 산업은행을 떠나서 현재 노무현 정부 이후로 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되고 뭐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나 공사 말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고 저희 당에서 발표를 해왔습니다만 하나 추가를 하자면 뭐 세종을 더 키운다는 거 말고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서울의 안국동에 있을 필요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전주에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컨대 대검찰청이 있으면 대검찰청에 시민들이 다니는 장소가 아닙니다. 서류만 왔다 갔다 하지. 대검찰청이 예컨대 부산이나 대구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면 주요 기관들이 지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기자님 질문 산업은행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산업은행의 또 입장은 좀 다른 것 같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거는 개원 이후에 양측의 입장을 수렴해서 어떤 상황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 조기 뒤에 아주 재밌는 거 만들어 오셨는데 파전은 디비지입니다. 보내주시려면. 앞으로 주세요. 앞으로 주세요. 앞으로. 이게 정말 끝내주네요. 자, 저희가 대구로 이동해야 돼서요.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예. 어제 양산의 홍영석 의원이 죽여야 되라는 말을 어떤 부에서든 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사과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을 이어졌는데요. 지난 정부의 관련된 인사로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점점 막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현이라는 사람이 문재인을 죽여야 된다, 죽여 이런 말을 공개석상에서 한 거 아닙니까? 엔가이 줘봐라! 진짜 정말 막말이 막 나오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막 막말을 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막말도 하고 있던데 많이 급하다. 그리고 많이 쫄린 상태다. 다급하다. 이런 상태 되니까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쫄리고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좀 안쓰럽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은 양산 유권자들이 심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는 정치인 이전에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수준이 교양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정치인 이전에 보통의 시민들도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의 시민들도 그런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준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파전을 파전 빌듯이 파전 뒤집듯이 비비 주십시오. 자, 저희가 조국 대표님을 위해서 오늘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름이 아닌 광복군의 사명이 그려져 있는 태극기입니다. 이 태극기를 고 강철정님의 고모님 박정혜 여사와 미래세대 30대 청년 전세훈 군이 우리 조국 대표님에게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이 태극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국 광복군의 사명이 되는 의미가 높은 태극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 한번 들고 왔습니다. 예. 자,
이 태극기를 앞에 두고 우리 다 같이 헌법을 수호하고 홍범도 장군을 수호하는 의미에서 애국가 제창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동해물가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